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 배웠던 내용들 잘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예. 오늘 선생님들이 이제 배우는 내용들은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적대적 반항 장애하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특장애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실질적으로 초등은 계속 여기 나와 있는 품행 장애라고 하는 파트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유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폐 아이들 특성 발달 지체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정서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파트 안에서 장애 유형을 쓰라는 질문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었다라고 해서 또 참고를 하시고 또 안 나온대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기출에서는 나온 적은 없었다라고 참고를 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진단 기준이 한 가지 더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유특은 나온 적은 해봤겠으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 파트는 이제 간단하게 쓰는 문제는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약간의 좀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초등의 경향에서 두드러지는 장애 유형이 있고 유특에서 언급되는 장애 유형이 있으니까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품행장애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서 첫 번째는 이렇게 연령에 적합한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어긋난 혹은 위반하는 행동을 하고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반하는 행동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추후에 적대적 반응 장애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할 때 이 두 가지가 문제 푸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령에 적합한 사회적 규범과 규칙과 관련된 내용들을 A에 해당하는 하위 요소 혹은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했을 때 공격성도 있고 재산 및 기물 파괴, 사기 또는 절도, 심각한 규칙 위반 중에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반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공격성과 재산 및 기물 파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단 기준이 아닌 또 다른 쭉 줄글을 살펴보니까 다른 내용으로는 예를 그래서 공격성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했었고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규칙을 위반하는 여기 볼게요. 공격 행동이라고 하는 것과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배웠거든요. 그런데 항상 시험 문제는 진단 기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알아두는 배경 지식이고요. 1번하고 2번을 주로 언급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또 살펴봤던 게 심각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심각도라고 하는 것은 중간중간 겹쳐지는 경미한 거, 중간 정도,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했을 때 중간 정도라든지 경미한 거라든지 약간씩은 좀 겹쳐지는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시험 문제는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 위반에서 공격성으로 가는 것이 심각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흐름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선생님들이 제안된 친사회적 정서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한된 친사회적 정서라고 하는 것은 품행장애 아이들도 이런 특성들이 우리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된 적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품행장애 부분을 공부를 할 때는 그래도 주변에 있는 내용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서요. 이런 제한된 친사회적인 정서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후회나 죄책감이 없더라. 그리고 공감에 있는 데 있어서도 결여가 되더라. 수행에 대한 무관심이라든지 피상적이거나 결여된 정서를 가지고 있고 4개 중에서 우리는 2가지 이상의 특성을 보이기도 하더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자, 심각도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당하는 공격 행동과 그 다음에 규칙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기 나오는 반사회적 행동의 규칙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이 부분 정리하면서 아까 체크를 해드렸던 부분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품행장애라고 하는 것은 만 10세 이전을 기점으로 아동기 품행장애인 건지 만 10세 이후로는 청소년 품행장애인 건지는 중등의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만 10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만이라는 내용이 어떤 강론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는 없기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참고로 해서 이제 보시되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중등에서 위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초등 같은 경우는 계속 초등에 있는 교수님이 중등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중등에 있는 교수님이 초등에 들어가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까지 풀어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이 지금은 1월에서 3월에 해당하는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조금 더 해당하는 내용의 키워드를 좀 기억하는 수업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3월 달부터 기출 분석이 들어가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담결석 얘는 4번에 해당하는 걸로 심각한 규칙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주차된 차에 흠집을 내고 달아났다라고 하는 건 재산 및 기물 파괴이다. 그 다음에 동네를 배회하는 건 심각한 규칙 위반에 해당이 된다. 거짓말하는 건 사기 및 절도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심각한 건 1번 공격성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재산 및 기물 파괴는 2번, 세 번째 해당하는 사기 및 절도, 네 번째는 심각한 규칙 위반을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면서 이렇게 번호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집어던지는 잔인한 행동을 하는 건 1번이구나 라고 하는 걸로 선생님들이 나중에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은 좀 그 정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부하는 방법들도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 안에서도 또 혹시 나중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심각도를 순서로 나열하시오 이렇게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심각도 순서대로라고 한다면 1번, 2번, 3번, 4번, 4번 겹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또 선생님들이 머릿속에서 문제가 좀 더 심각한 것만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 가장 경미한 거 이 두 가지만 찾아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해서요. 어떻게든지 중등, 초등 선생님들은 이 부분이 좀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하려면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계속 알아가는 첫 번째 시간이고 그럼 자폐 또 배우면 자폐해야 될 또 내용이 있고 문행 배우면 또 문행 배울 시간이 있고 그래서 정서행동만 우리가 시험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세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모자랄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큰 얼개를 잡는 게 1, 3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이제 재수 이상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미 공부를 했던 분들 그리고 외웠던 암기 내용이 있으면 주어지는 자료에서 이렇게 분석까지 하셔도 이제 그거는 융통성 있게 하시면 좋겠지요.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품행장애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품행장애를 보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더 경미한 수준의 아이가 있기도 하대요. 그럼 경미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품행장애로 진단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약간의 뭐한다? 말 그대로 그러면 경미한 수준의 품행장애를 다른 말로 적대적 반항장애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는 경도의 품행장애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화나고 민감하고 그리고 시비를 걸거나 반항하는 행동, 보복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거를 조금만 제가 이렇게 진단 기준에 있는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나고 지금 민감해야 그리고 너는 왜 시비 걸고 반항하는 행동을 보이니? 꼭 보복적인 행동도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말을 만들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는 왜 맨날 화가 나고 민감한 기분을 가지고 있니? 꼭 시비 걸고 반항하더라. 그리고 보복적인 행동 이제 하지 마.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화난, 민감한, 시비, 반항, 보복 이거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자체에서는 규칙을 어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공격적인 행동은 아직까진 보이진 않는데 그냥 화만 많이 내고 반항, 그래서 시비 걸거나 이 정도 선에서만 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지금 해야 하는 과정에 진단 기준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보면 화내거나 신경질 부리고 화내거나 말싸움하고 무시하는 행동하고 괴롭히고 탓을 돌리고 보복적인 거 등에 대한 내용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격적인 어떤 사람을 가해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것은요. 이제 저희가 두 번째 해당하는 문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적대적 반항 장애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여기 볼게요.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지는 않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적대적 반항 장애로 간주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타나면 품행 장애가 되는 거고요. 나타나지가 않으면 뭐가 된다? 우리는 적대적 반항 장애라고 하는 것이 되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품행 장애와 적대적 반항 장애를 비교할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품행 장애가 아니다. 나타났기 때문에 품행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걸로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또 적대적 반항 장애는 사회적 규범의 위반과 여기 나오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타인의 권리의 침해를 보이지 않으므로 품행장애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동의 행동이 적대적 반항장애에서 품행장애로 발전이 된대요. 그러면 적대적 반항장애를 거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지금 품행장애로 발전한다는 건 품행장애가 훨씬 더 심각한 장애 진단명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품행장애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그 이전의 전조로 뭐가 나타났더라? 적대적 반항장애 증상이 있기도 하더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품행장애 아이의 전조 미리부터 나타난 증상들을 보니까 그 전에 뭐가 있더라?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있기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까지는 사실은 중등에 몇 번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알아두면 좋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내용들도 초등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특 같은 경우는 계속 적대적 반항장애하고 품행장애라고 하는 거를 진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 우리는 9세 이하는 발달지체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법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명을 부여하는 것으로 유아특수는 나오기가 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뭘로 나온다? 발달지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약간씩은 이 장애 진단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유특은 유특에 맞춰서 좀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품행장애와 적대적 반항장애는 유특은 나오지는 않고 자폐와 관련된 특성으로 뭐다? 발달지체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정도만 유특은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DSM-4TR, 그 이전에 5 이전에는 4TR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선생님이 얘기해 줬었지. 자, 5를 진단 기준으로 볼 때 적대적 반항장애는 품행장애의 주된 특성인 무엇과 무엇이 없거나 두드러지지 않는 점이 달라요 라고 했습니다. 진단 기준에서 계속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는 진단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거나 아니면 적절한 규범과 규칙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는 나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내용을 각각 쓰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초등에 나왔던 문제를 볼까요? 초등에 보시면 성우는 교실에서 자주 화를 내고 주변을 귀찮게 합니다. 제가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도 여기 귀찮게 하는 거,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
무시하고 거부하는 거, 이게 다 적대적 반항 장애의 진단 기준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진단 기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이 7개월을 넘게 지속했다라고 하는 건데, 적대적 반항 장애는 잠시만요. 여기 나와 있는 게 6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면 8가지 중에 4가지 징후를 보인다. 그게 6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거 계속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7개월이 넘었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적대적 반항 장애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품행 장애가 아니래요. 왜 아니에요? 근거 한 가지만 쓰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정답을 뭐예요? 둘 중에 한 가지, 기억과 니은 중 한 가지만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면 적절한 규범과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아까 우리는 기억, 니은 썼잖아요. 이 중에 아무거나 한 가지 기억을 쓰셔도 되고 니은을 쓰셔도 되고 한 가지만 쓰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초등 문제를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들이 초등 문제를 보시면 여기 5의 근거에서 진단명을 쓰시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신경질, 원망, 논쟁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쉽게 적대적 반항 장애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것도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예를 들면 화내는 거, 그러면 화난 민감한 기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한번 또 작성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3번부터 이제 내용을 저희가 들어가도록 할 때, 어제 제가 도식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잠시만요. 일단은 도식을, 잠깐만요. 이제 도식을 살펴볼 때 너무 이제 뒤로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몇 개 없으니까 잠깐만 볼게요. 선생님들은 그냥 여기 화면만 보시면 돼요. 문제행동 발달 경로와 여기 이제 나오는 중재는 한 번도 문제가 이제까지 제가 임용 강사 이래로 출제가 된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파트는 다음 주에 배우는 문제행동과 관련된 행동 수정으로 출제가 된다든지 혹은 응용 행동 분석이라든지 긍정적 행동 지원 차원으로 세트로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초등 같은 경우는 교과가 붙으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 이제 조금 더 이제 배경 지식을 살펴보면 품행 장애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고 규범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럼 요즘 핫한 게 ABA라고 하는 응용 행동 분석하고 긍정적 행동 지원이에요. 핫한 학문이.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행동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가족과 아니면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협력해서 지원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외국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번역하는 것이므로 실제 임용과는 우리가 약간씩은 좀 거리가 멀 수 있는, 그렇지만 배경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가족이 필요하대. 그러면 이런 관점도 있구나 라고 하는 체크하는 방식으로만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굳이 안 한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3번을 보시면 문제행동의 발달 경로라고 해서요. 선생님들은 이거를 이제 이게 뭐지?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진단 기준만 확실하게 외우면 이것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적인 지식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A라고 하는 파트에서는 4가지 하위 구성 요소, 흔히 말하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재산 및 기물 파괴, 사기 및 절도, 규칙 위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요. 선생님들이 여기 한번 볼까요? 외연 경로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공격성이에요. 결국 공격성이 갈수록 심각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연적인 경로는 공격적, 겉으로 드러나는 이 공격성이 처음에는 경미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경로가 있는 거구나. 처음부터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진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번 더 볼까요? 내연적인 경로라고 하는 것은요. 2번, 3번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2번, 3번은 처음에는 사소하게 거짓말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심각하게 남의 물건
훔치고 그리고 재산 파기하는 것까지가 포함되는 2번, 3번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무단결석이라고 해요. 그러다면 이거는 4번 처음에는 고집스러운 행동만 보이다가 추후에는 이렇게 무단 가출까지 하는 결석까지 하는 이런 증상이 보이는 거에서 4번 심각한 규칙 위반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연적인 경로는 1번에 해당하는 공격성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내연적인 경로는 혹은 내재적인 경로는 2, 3번과 연결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권위 갈등 경로라고 하는 것은 4번과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모 훈련 기능적 가족 중재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선생님들이 항상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본다라고 한다면요. 긍정적 행동 지원은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계속 가족 지원 아니면 교사와의 협력 이런 게 이제 또 큰 흐름이기 때문에 부모도 교육시켜야 되고 가족 간에 서로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다중체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중이라고 하니까 여러 곳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은 미시체계, 중간체계처럼 어떤 환경적인 의미로 보시면 돼요. 여러 곳의 환경을 같이 아이에게 중재를 한다,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럼 가정, 지역사회, 학교 여러 곳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서 아이를 지도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 학교, 지역사회 같은 것에 이렇게 환경을 우리가 수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이 내용을 보면 약간 중등과 관련된 좀 맥락적인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지역사회에서도 아이를 같이 함께 중재하는 방법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볼게요. 비행 청소년이 있대요. 비행 청소년 그러면 어떻게 지도할까? 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외국에 있는 번역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가족교섭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대.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A와 관련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A 학생의 자녀가 지금 가출 소년 혹은 비행 청소년이라고 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사한 거주 형태에서 가정과 유사한 거주 형태에서 훈련된 교사 역할의 부모래요. 그런데 그 전에 B라고 하는 가정도 유사한 이런 비행 청소년의 자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학생이 유사한 B에 가서 뭐 하는 거? 같이 살면서 이 B라고 하는 부모의 교육적인 중재를 받는 프로그램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A의 친구와 B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일단 비행 청소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그래서 B라고 하는 친구와 A라는 친구가 B라고 하는 부모의 보호 아래 교육적인 중재 아래 같이 살면서 아이를 같이 중재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B 부모도 나중에 A가 여기서 B 가정에서 평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A 부모에게 어떻게 중재했는지 팁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행동을 중재하고요. 교사 역할 부모는 나중에 부모에게도 내가 어떻게 교육했는지 정보를 알려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안에서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치료적 위탁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치료적 위탁보호와 관련된 건데 위탁이에요. 위탁. 그러면 C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C라는 가정에 A 학생도 있고 B 학생도 있고 다양한 학생과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C라고 하는 가정도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특수교사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여러 학생을 같이 중재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두 명의 청소년과 위탁부모인 C가 한두 명의 청소년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위탁부모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무엇이더라? 이렇게 지원하고 감독을 받는 교사, 전문가에게 여러 코칭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끝나면 또 안 되겠죠. 또 A 학생과 B 학생이 가정으로 돌아갈 거니까 A 부모와 B 부모에게 팁을 알려준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대안 반응 훈련. 이건 나중에 지겹도록 많이 들어볼 거예요. 다음 주에 대체기술 교수, 교체기술 교수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 반응 훈련,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뇌를 차단하는 거. 이게 뭘까요? 문제 행동 보일 수 있으면 미리 예방시켜라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아 하고 소리 이렇게 확 수업 시간에 이 아이는 관심 받고 싶어서 와 하고 막 소리 지르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대충 소리 지를 것 같으면 교사가 뭐 하면 돼요? 문제 행동 나타나지 않게 선생님 아니면 손대면 돼. 그래서 문제 행동을 미리 차단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숫자를 화날 것 같으면 숫자 세. 좋은 거 상상해. 그래서 문제 행동 대신에 여러 가지 대체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에서 이거 한번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요. 이 내용이 다음 주에 대체 기술 교수, 교체 기술 교수 등등과 또 연결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회성 기술 훈련, 유특은 사회적 기술에 관련된 중재 전략이 따로 있다고 했고 초등 같은 경우는 도덕과나 사회과의 교과로 엮여서 한 번도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술은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보면 목적이 사회적 통합입니다.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 건 결국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사회성이라고 하는 기술이 결국 뭘까요? 대부분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규칙하고 연결해서 나와요. 예, 여러 사람하고 같이 보내려면 우리 약속 뭐예요? 9시 반까지 오는 거였지요. 9시 반. 그리고 정해진 쉬는 시간, 그리고 제가 몇 쪽 피세요라고 하면 선생님이 지시도 잘 따르고, 그리고 선생님들끼리는 뭐 해야 돼요? 공감하고 배려해주고, 경청도 해주고, 이런 사회성 기술이라고 하는 걸 지도하는 내용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관찰학습을 통해서 지도할 수도 있고, 행동주의 이론에서 지도할 수도 있고 등등이다. 그냥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 자, 그래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중재 전략은요, 그냥 쭉 한번 지금 훑고 지나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유특에서 이번에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사실은 유특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단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건 객관식 이후로 처음인데요. 사실은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하는 아이를 볼 때 우리는 5가지에 해당하는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시험 문제는 주로 A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A라고 하는 걸 A1이라고 할 거고요. 이것도 이제 번역본이다 보니까 부주의라고 하기보다는 주의력 결핍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이 하위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면 9가지가 있어요. 그럼 9가지도 번역에 따라 다르니까 기출에 따라 흐름만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익힐 수 있게끔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잉행동 및 충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A2라고 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9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하는 걸로 진단받기 위해서는요. 9가지 중에 우리는 6가지 항목이 일단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도 9가지 중에 6가지가 해당이 되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뭐 플러스 해주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건 추후에 해줄 거고 결론적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부주의,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는 거, 그리고 지나치게 행동이 좀 더 과한 거, 그리고 충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중등 문제였거든요. 여기도 DSM-4와 5의 차이점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그냥 어렵진 않으니까 2가지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강론마다 또 달라서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는 여러 이제 사실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이제 자주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과거에는 없었던 진단명이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그게 성인 ADHD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왜 과거에는 이런 진단명이 없었을까? 5 때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성인 ADHD라고 하는 진단명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 또 임상적인 경험을 또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9가지 중에 5가지 정도만 부합을 하면 성인 ADHD라고 진단하자. 이런 게 이제 약속이 되어 있고 진단명이 부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5 혹은 여기 볼게요. 4TR,
4 이전까지는 없었다. 자, 5가 되면서 성인 ADHD라고 하는 것에 진단명이 부여가 됐다. 이런 게 이제 생긴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과거에 다르게 현재 우리가 보면 나이가 약간씩은 좀 달라졌어요. 그 이전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만 12세 정도까지 해서 나이가 훨씬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런 도식화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진단 기준을 한번 살펴볼 때 선생님이 A라고 하는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고 A1이 있구나. A1, 1이 있고 2가 있어. 그럼 A1은 부주의가 되는 거고 A2는 과잉행동 충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여기 나와요. 부주의 그리고 과잉행동 충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구나. 그러면 부주의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9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6가지가 6개월 정도 이상 보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추후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하는 걸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거고요. 이걸 조금 더 하위 유형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3가지. 그러면 다시 A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추후에 A1과 A2가 있는 거다. A1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주의력이 없고 광행동과 충동성이 보이는 걸로 얘기를 해줬는데 9가지 중에 6가지가 보여야 된대. 그게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면 돼.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부주의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에서도 부주의만 굉장히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 예전에 제 기억에 그 방송 박소현이라고 하는 탤런트 혹시 아시나요? 예, 그 분이 ADHD 중에서도 부주의, 그래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한 게 부주의에서만 문제를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주의 우세형이라고 하는 것을 추후에 살펴볼 거예요. 부주의 우세형이라고 하는 것만 나타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부주의 우세형은 어떤 것들의 특성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체크만 할게요.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데 지속적인 주의 집중 놀이가 힘들대.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리고 주어진 과제에 수행을 하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스스로 시간 관리하는 거, 그리고 과제 관리하는 거, 물건 챙기는 거 이런 것들도 힘들어하네. 역시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주의 집중하는 숙제 이런 거 싫어하고 저항도 하기도 한다. 물건을 정말 많이 아이들이 자주 잃어버립니다. 굉장히 산만하고요. 그리고 여기 활동도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학원은 A 학원 가야 되는데 A 학원 가는 거 깜빡하고 B 학원 가는 거 깜빡하고 이렇게 해서 깜빡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거는 하나하나 워딩대로 외울 수가 없어요. 이게 번역도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이런 키워드들이 시험 문제는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선생님 외워요? 그래도 잘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데요. 이건 눈에 익히셔야 돼요. 처음부터 외우는 건 좀 힘들고 계속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눈에 익히셔야만 얘는 부주의 우세형이다. 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하는 9가지 중에 6가지만 나타나면 저는 부주의 우세형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5가지만 나타나면 된대요. 그래서 성인 ADHD는 5가지 정도가 부합을 하면 성인 ADHD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잉행동 및 충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그럼 A2예요. 9가지 중에 6가지가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면 우리는 A1은 없고 A2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된다?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A1보다 더 많이 나온다. 맞다, 틀리다? 아닌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는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계속 문행과 관련된 내용이 세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가 과잉행동 보이지 않게 그거를 지도하는 게 그래서 행동수정 ABAB, ABA 이런 식으로 같이 연계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있고요. 사실 부주의라고 하는 것도 안 나온 적이 없다 이건 아니고 간단하게 선택적 주의 집중 뭐 이런 것들을 지적장애에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연계하면서 같이 정의 쓰는 거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까지 기출문제라든지 객관식이라든지 흐름을 볼 때에는 당연히 둘 다 섞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요. 과잉행동 충동성을 보면 문제행동과 연결해서 나오는 게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볼게요. 몸을 계속 움직여요. 그럼 수업에 있어서 방해되는 행동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리를 뜨는 거에서 항상 시험 문제 보면 자리를 이 아이는 많이 돌아다닌다, 이탈한다 이런 게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왜요?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리 이탈하는 행동을 보이고요. 그리고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조용히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말을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고 수다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쫓기는 듯 행동한다라고 해서 계속 가만히 있지 않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막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행동을 또 많이 얘기하고요. 아까 엄청 수다스럽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질문이 이제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라고 하는 건 차례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끼어들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여기 또 나오네요. 차례 지키지도 못하고 방해하고 간섭하고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아니더라도요. 다음 주에 문제행동 파트를 보면 어디서 봤는데 이게 다 ADH에서 나오는 특성들의 지문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먼저 지금 우리는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9가지 중에 6가지면 얘는 보이지 않았을 때 과잉행동 및 충동성 우세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인은 뭐한다? 역시 5가지 정도가 보일 때 성인 ADHD다 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고요. 이걸 이제 정리한 게 그대로 나와요. 이제 볼게요. DSM-5 기준에 따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하는 것으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부주의 진단 기준 9가지 중 6가지 그리고 과잉행동 및 충동성 진단 기준 9가지 중에 6가지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보여야 된다. 단 청소년과 17세 이상 성인은 5가지를 보이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세 이전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 이전에는 포 혹은 포티알은 7세 이전이었어요.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었다. 지금은 12세 이전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사실 여기는 중등에 나왔던 어떤 예문이기는 하거든요. 자, 부주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의 기초에서 우리는 부주의 우세형이라고 하는 건 A1만 나타났을 때 아까 A1만 나타났을 때를 부주의 우세형이라고 했고요.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이라고 하는 것은 A2만 보였을 때. 그럼 복합형이라고 하는 건 왠지 뭐일 것 같아요? 맞아요. 섞일 때. 섞일 때. 2가지가 나타날 때. 그래서 우리는 추후에 임용시험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주의 우세형이라고 하는 걸 쓰라고 할 수도 있고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이라고 하는 걸 찾아서 쓰라고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2가지 섞인 내용인지 아닌지 복합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진단 기준을 쭉 계속 선생님들이 익히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추후에는 나중에 기억하는 것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복합형은 A1과 A2가 부합하는 경우 부주의 우세형은 A1만 부합하는 경우 과잉행동 및 충동성 우세형은 A2만 부합하는 경우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우리는 A와 관련된 부분들을 위주로 지금 살펴본 거고요. 그럼 B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시면 만 12세 이전 여기가 과거에는 7세 이전이라고 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ADHD 같은 경우는 2가지 그러면 흔히 말하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똑같이 문제를 보이는 여러 증상들이 있어야 된다. 다른 장애는 없어야 된다. 등등도 쭉 배경적인 지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8년도 중등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여기도 이제 비교하는 거. 포티아라고 5 뭐가 달라졌습니까? 몇 가지 변화가 있는지 쓰시오라고 했을 때요. 우리는 성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진단명이 추가가 됐다. 그다음에 2번째는
만 7세 이전이 만 12세 이전으로 변화가 됐다. 등등 그 외에 강론을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선생님들이 쓰시면 됐던 문제.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정우가 요즘 부쩍 산만해지고 집중을 잘 못해서 병원에 찾아봤더니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하네요. 믿을 수가 없어서 여러 병원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동일한 진단을 받았어요.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가야 하는데 정말 걱정이에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특성이니까 뭐 쓰면 될까요?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됐던 문제. 이해 가셨나요? 자,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까지는 어려움은 없이 선생님들이 지금 쭉 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저희 제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일반 학급에 2~3명은 꼭 있다라고 말씀을 저희 제자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요 사실 장애라고 보진 않는다라고 또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많이 얘기해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러면 출제될 확률이 그래도 뭐한다? 계속 높은 그런 장애 진단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틱장애라고 했을 때 계속 유특은 이런 진단명이 부여가 되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된 적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진단명보다는 어떤 특성 3가지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면 초등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틱장애는 유초중 합해서 13년도 추시 우리가 갑자기 이런 TO가 나왔을 때 추시 빼고는 진단명이 한 번도 부여가 되진 않았는데 대부분 이 틱장애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여러 장애 유형 아이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흔하게 또 보일 수 있는 거여서 시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틱장애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운동틱이 뭐고 음성틱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건 계속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눈을 계속 깜빡인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반향어도 이제 뭐 예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성이라고 하는 건 소리이거든요. 그래서 소리와 관련된 죄송해요. 반향어는 음성이니까 여기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눈 깜빡인다든지 어깨를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음성은 소리 계속 소리 지른다든지 뭐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다 보면 좋은데 시험 문제 나오는 키워드의 사례를 저희가 이따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중등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는 했지만 선생님들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일단 머릿속의 이미지는 잠정적이라고 했고요. 이거 우리는 일과성 틱장애 이런 용어를 더 많이 들어보기는 했을 겁니다. 잠정적 틱장애, 일관성 틱장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과성 틱장애, 만성 운동 및 음성 틱장애, 뚜레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특히 여기는 만성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거가 되겠죠. 그리고 만성 운동 및 이라고 하니까요. 만성운동 잠시만요. 여기서는 만성운동 틱장애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유형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냥 빨간 걸로 할게요. 만성음성 틱장애라고 하는 또 다른 그래서 만성운동 및 음성 틱장애에는 2가지로 저희가 좀 더 세분화해서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뚜레장애라고 하기도 하고 투레장애라고 하기도 하고 번역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요. 가장 심각한 틱장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볼게요. 틱장애라고 하는 것 중에 선생님이 운동틱하고 음성틱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대. 단순 복합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책을 쓰신 교수님하고 좀 친분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이거는 구분하기가 좀 모호하니까 그냥 구분하지 않고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운동틱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들은 눈 깜빡이는 거 이런 찡그린 거요.
이런 찡그리는 거, 그 다음에 발 구르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특성이었어요. 자, 음성틱이라고 하는 건 끙끙거리는 거, 콧바람 부는 거,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음성틱 장애의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일단은 이런 키워드는 암기해야 저희가 운동틱인지 음성틱인지 굉장히 파악할 때 단서가 되는 거고요. 약한 거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약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약한 거는 지금은 페이지 이제 92쪽을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일과성 틱장애라고 하는 것과 지금 같은 말이라고 했죠. 볼게요. 한 가지 또는 다수의 운동틱 또는 음성틱이 존재한다. 틱은 처음 틱이 나타난 시점으로부터 1년 미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1년 미만으로 나타난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킁킁거리는 음성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눈을 깜빡이는 운동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요, 지금 1년 미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지금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일과성 틱장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선생님은 지금 두 가지로 얘기를 해줬지만 얘만 나타날 수도 있어. 얘만 있을 수도 있어요. 한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죠? 얘만 나타날 수도 있고 1년 미만이면 이것도 뭐가 된다? 잠정적 틱장애. 또 얘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뭐가 돼요? 잠정적 틱장애. 얘만 있을 수도 있어요. 다수예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이상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의 단서는 1년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뭐가 된다? 잠정적 틱장애라고 하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만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만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만성이 된다는 건 오랫동안 지금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속성 만성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운동이라고 했을 때는 눈을 깜빡이는 거, 음성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킁킁거리는 걸로 예시를 지금 계속 해드리면, 눈을 깜빡이는 거, 아까 여기 나오는 킁킁거리는 거, 두 가지로 제가 처음에 1년 미만 이런 이렇게 예시를 이제 해드렸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나는 얘는 지금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만 아직 남았어요. 근데 얘만 1년 이상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해야 돼요? 만성 운동 틱장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성 운동 틱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운동틱만 뭐가 되는 거다? 1년 이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때에 따라서는이라고 했어요. 때에 따라서는 얘가 잠정적 틱장애, 아까 두 가지 있었다가 얘가 중간에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얘만 살아남았어요. 즉 음성에 킁킁거리는 것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뭘로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얘는 사라졌으니까 만성 음성 틱장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운동틱, 음성틱이 일부 기간 동안 존재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두 나타나진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만성 운동이면 운동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음성이면 음성만 이렇게 있는 거지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게 가장 특징이다. 그리고 이거는 뭐가 된다? 1년 이상 나타나더라. 자, 그러면 이거보다 좀 더 심각한 거 가볼게요. 그럼 이거보다 심각한 건 뭘까요? 모두 나타나는 게 심각한 거거든요. 모두 나타난 게? 그럼 그게 뭐가 될까요? 뚜레장애. 예, 그게 모두 나타나면 뚜레장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틱과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음성틱이 이렇게
이제 존재할 건데 여기 보면 두 가지 틱이 반드시 동시에 나타날 필요는 없다. 이건 뭘까요? 처음에는 얘만 있었다가 어느 순간 스트레스를 더 받아서 또 하나가 생길 거지. 똑같이 이번부터 시작 해서 1월 달부터 음성 운동 같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이상 지속이 된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미지만 자 이제 한번 같이 또 가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건 계속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나는 오늘 1월 3일이죠. 아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릴 수 있겠나? 그냥 운동에서 계속 눈 깜빡임이 6개월 정도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음성은 킁킁거리는 게 거의 11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틱이긴 하지만 둘 다 우리는 1년 미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도 선생님은 두 가지를 예시를 했었지만 시험 문제는 얘만 1년 미만일 수도 있고 시험 문제는 얘만 1년 미만일 수도 있고 이해 가셨죠? 잠정적 특기에는 몇 가지 버전이 나올 수 있어요? 3가지 버전. 운동만 나타날 수도 있고 음성만 나타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나타날 수도 있고 단 전제는 1년 미만이구나. 여기 이해 가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얘가 사라질 수도 있고 얘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럼 둘 중에 한 가지가 사라지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운동만 1년 이상 나타나면 만성운동 틱장애. 그 다음에 음성만 1년 이상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만성 음성 틱장애. 둘 다 나타나네? 그럼 뭐가 된다? 뚜레장애.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추후에 제가 대입하는 방법들도 알려드릴 거니까요. 딱 한 가지 사례를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과거에 나왔던 거 보시면 은지는 2년 전 이것만 보더라도 일과성은 아니구나. 잠정적은 아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눈 깜빡이고 코 찡그리고 이건 뭐예요? 운동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죠. 쉬는 시간에 킁킁거리는 거 조용히 해. 이건 뭘까요? 음성이구나. 둘 다 지금 1년 이상이 넘었어요. 그럼 우리는 답을 뭐라고 할까요? 뚜레짱이다 라고 하는 걸로 선생님들이 정답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한번 살펴볼까요? 15년도 중등 문제입니다. 자, 15년도 중등 문제를 보니까 1년 4개월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역시 일과성 틱장애는 아닌데겠지요. 자, 콧바람 불기 행동. 시끄러. 근데 이 콧바람 불기 행동이 이 당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건 뭘까요? 운동일까요? 음성일까요? 너무 지금 자주 음성이죠. 이 콧바람 불기 행동은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콧바람 불기가 왠지 움직이면서 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당시 이 두 가지를 음성으로 취급하지 않고 뚜레짱이다 막 이렇게 해서 오답으로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콧바람 불기 행동은 음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여기 체크해드렸죠? 자 이제 살펴보자. 그러면 콧바람 불기야 시끄러 라고 하는 거 둘 다 음성이라고 했고요. 고함 지르는 땡땡땡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버스를 탈 때나 영화를 관람할 때도 나타난다. 그래서 학생 A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 가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관찰되는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친구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기도 하였고 수차례 무단 결석을 하였다. 이론의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보였습니다. 그럼 다른 거 지금 틱장애 증상은 없네요. 그럼 이 해당하는 것만 살펴보고 우리는 만성, 음성, 틱장애라고 하는 걸로 적으시면 됐던 문제.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선생님들 그냥 넘어가세요 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왜냐? 복수 정답이고 의견이 굉장히 교수님들 안에서도 분분했던 굉장히 논란이 됐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물어봐요.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란이 된 문제는 그 다음에는 항상 명확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2개의 정답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볼게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나 혼자 있을 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깨를 움츠리는 행동, 발 구르기 행동, 이 두 가지는 뭘까요? 운동이지요, 운동. 자, 작년 여기 보니까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나타났고 작년 11월 한 당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대요. 또 3월간 지속이 됐다. 3월간 지속이 됐다. 좀 문제 여기서부터 헷갈리죠? 자, 그다음 올해 3월부터는 이전 행동들이 또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또 다른 킁킁거리기 행동, 그리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그럼 여기를 보면 음성과 관련된 내용도 나타났는데요. 그게 9개월째 보이고 있대요.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이 당시에 논란이 됐던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 행동 자체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없어지는 행동이 아니래요. 그래서 문제 자체 오류 이거를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따라 볼 거냐 이렇게 합할 거냐. 10월로 각각 볼 거냐 3개월로 이렇게 10월 그러니까 10개월 3개월 각각 볼 거냐 아니면 똑같은 거니까 합해 볼 거냐. 그럼 1년이 넘는다.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아까 개월수의 문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가 합해서 보면 1년 이상인 거니까 일과성은 안 되는 거고. 그죠? 일과성은 안 되는 거고. 또 각각 보면 일과성은 되는 거고. 약간 헷갈리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복수 정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볼 수 있다. 여기가 9개월째라고 하는 걸로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가 1년 합하면 1년 이상이 넘는 거니까 뚜레짱에도 정답해줘. 근데 원래 교수님의 의도는 일과성 특장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다 1년 미만으로 해서 일과성 특장에 잠정적 특장에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원래 교수님의 의도였는데 이 문제 지문 자체가 지금 오류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막 의견이 분분했다 보니까 우리는 뚜레짱에라고 하는 것도 정답으로 채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년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갑자기 손목을 꺾으면서 반복적으로 파닥거렸다. 이게 뭐가 될까요? 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성은 나타나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중학교 입학 이후, 근데 이게 지금 중등 문제죠? 굉장히 오랫동안 1년 이상 뭐가 됐다? 이런 특장애가 보이고 있다. 그러면 장애 진단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될까요? 만성 운동 특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놓고 우리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얘도 있을 수도 있고 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얘만 있을 수도 있고 얘는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얘만 있을 수도 있고 얘만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결론적으로는 1년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든 다 뭐가 될까요? 일과성 특장애. 이해 가셨나요? 자, 그 다음 자, 우선은 시험 문제, 기출 문제니까 우리는 얘만 있고 얘만 없고 1년 이상이니까 만성 운동 특장애라고 했어.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변형을 한번 해볼까? 얘만 있고 얘는 없어. 그럼 이건 뭐가 될까요? 만성 음성 특장애가 되겠죠? 여기 얘는 있고 얘는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만성 음성 특장애. 이해 가셨죠? 그러면 얘도 있고 얘도 있네? 둘 다 있네? 둘 다 1년 이상이야. 그럼 뭐가 돼요? 뚜레짱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판단하시면 되니까요. 헷갈리면 이 안에서 문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서 및 행동장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모호하니까 잠시 쉬었다가 동영상 보고 도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쉬세요.